은퇴 후 가장 먼저 마주한 건 고요한 아침도 아니었고 기다리던 여유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통장 잔고였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진 자리에 고요한 침묵만이 남았고 이따금 들어오는 연금은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퇴직을 앞두고 머리로는 계산해 본 적 있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 퇴직금, 국민연금. 이 정도면 70까진 괜찮겠지 했던 막연한 믿음은 생활비 앞에서 무너졌다. 언제부터인가 장을 볼 때 가격표부터 보게 되었고 병원 가는 횟수는 줄어들었고 전기세 고지서에 더는 에어컨을 켜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체성과의 이별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큰 충격은 내가 매달 쓰는 돈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68세 이성우 씨다. 그는 공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다 정년 퇴직했다. 퇴직 당시 2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국민연금으로 매달 약 120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그 역시 은퇴 후 삶에 대해 막연히 뭐든 줄이면 살 수 있겠지라며 낙관했다. 하지만 실제로 1인 가구로 지내며 쓴 지난달 생활비를 항목별로 분석해보니 월세 50만 원, 식비 40만 원, 공과금 및 통신비 15만 원, 의료비 및 건강보조식품에 20만 원, 교통 및 여가비용 10만 원으로 총 135만 원에 달했다. 연금 수령액보다 15만 원이 초과된 것이다. 처음엔 부족한 금액을 예금해서 인출하며 버텼지만 금세 퇴직금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 씨는 일할 땐 자산을 관리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은퇴 후엔 어떻게든 지출을 줄이는 것 외엔 방법이 없더라며 통장을 꺼낼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올해 갑자기 치과 치료비로 200만 원이 넘는 급전이 나가면서 예금 잔고가 급감한 날 밤 침대에서 한참을 눈을 감지 못했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66세의 김명자 씨다. 30년간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그는 프리랜서 형태였기에 퇴직금은 따로 없었다. 대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매달 95만 원 정도를 수령한다. 김 씨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아들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생활비 대부분을 자립하고 있다. 그녀의 생활비는 식비 30만 원, 공과금 및 통신비 12만 원, 의료비 15만 원, 여가 및 교통비 8만 원, 필수 생필품 5만 원, 그 외 변동비 10만 원 등으로 총 80만 원 정도다. 표면적으로 보면 수입 내 지출이 가능해 보이지만 김 씨는 가장 무서운 건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냉장고가 고장나 새로 구입한 데에 60만 원이 들었고 고혈압 약이 바뀌며 비급여 항목으로 매달 4만 원이 더 나가게 됐다. 그녀는 가끔씩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싶어도 이게 허용되는 지출인지 한참을 고민하게 된다며 은퇴 후 가장 어려운 점은 마음 놓고 돈을 쓰는 자유가 사라진 것이라고 고백했다. 세 번째 사례는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70세 이영만 씨 부부다. 그는 중소제조업체에서 기술자로 일했고 아내는 전업주부였다. 부부가 함께 수령하는 연금은 국민연금 145만 원이 전부다. 소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월세 부담은 없지만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이 매달 25만 원 수준이다. 두 사람의 식비는 50만 원, 의료비 및 약값으로 30만 원, 기타 잡비 15만 원 정도가 꾸준히 지출된다. 두 사람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순간은 6개월 전 남편 이 씨가 허리디스크로 입원하면서 발생한 입원비와 비급여 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약 250만 원이 들었을 때였다. 적금을 깼고 그 후엔 각종 지출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씨는 예전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였는데 지금은 돈을 먼저 계산하고 병원에 갈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게 현실이 됐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의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히 통장 속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존감의 문제이자 생활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문제이며 무엇보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는 감정의 문제다. 은퇴 전에는 수입이 있으니 지출이 불어나도 벌어서 메우면 된다는 심리가 작동했지만 은퇴 후에는 매달 정해진 금액만으로 버텨야 하는 구조 속에서 작은 지출 하나도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 무엇보다 위험한 건 이런 경제적 불안이 사람의 심리를 조용히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외출을 꺼리게 되고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점점 더 고립되어 간다.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으로 몇 년을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이다. 식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취미를 돈 안 드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퇴 후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일이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 의료비, 예기치 않은 긴급 지출을 감안한 예비자금,
그리고 자신만의 최소한의 여가비용까지 포함한 새로운 생활비 구조를 짜야 한다. 은퇴란 단순한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설계의 시작이다. 퇴직 후 통장을 바라보며 우는 이들이 더는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을 가져야 한다. 개인도 제도도 가족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지금은 내 문제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통장 앞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은퇴 후 생활비 문제는 단지 개인의 경제 능력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회적 구조의 결과다. 노년기에 접어든 이들이 통장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들이 게으르거나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노후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겨왔기 때문이다. 고령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고 그 안에서 은퇴자들이 겪는 생활비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나 습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은퇴자들이 겪는 경제적 곤란이 점차 구조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중심의 안정적 정년퇴직과 퇴직금, 연금 체계가 있었고 일정 수준의 자산 축적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의 중장년층 다수는 비정규직과 자영업 혹은 경력 단절을 겪으며 은퇴 연령에 다다르고 있고 그 결과 퇴직금이나 연금 외 소득원이 전무한 경우가 많다. 특히 자영업에 종사했던 은퇴자들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보험료 납입액이 낮아 실수령액이 평균 이하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그마저도 60대 초반부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게 되면 수급액이 최대 30%까지 삭감되어 생계 유지가 더욱 어려워진다. 게다가 은퇴 후에도 줄지 않는 고정비 부담은 또 다른 위협이다. 주거비, 식비, 통신비,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매달 빠져나가는 지출이다. 특히 의료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만성질환 치료비, 치과진료 등은 대부분 개인 부담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고령자가 피부로 체감하는 의료비 지출은 여전히 크고 이는 생활비 구조를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또한 은퇴 후 예상하지 못한 일시 지출도 매우 위협적이다. 가전제품 고장, 집안 수리, 가족의 돌봄 상황 등은 단기간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지출을 불러오는데 이는 월 단위 예산 계획을 수립해도 통제 불가능한 변수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절망감을 느낀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삶의 주도권을 상실한다는 감각 때문이다. 이처럼 은퇴 후 생활비 문제는 단순한 수지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일상 유지 능력과 정서적 안정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먼저 현실적인 생활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막연한 불안보다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자신의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항목별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고정지출은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 공과금 등 반드시 지출되는 항목으로 가능한 한 이 항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예컨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초연금 대상 여부, 에너지 바우처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생활비 재구조화다. 은퇴 전과 같은 소비 패턴은 유지될 수 없으며 지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음식 소비의 경우 배달 위주 생활에서 직접 장보기와 조리로 전환하거나 지역 복지관 급식 서비스나 공공장터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교통비는 경로 후 대제도를 활용하고 취미생활 역시 비용이 드는 사설 프로그램보다 무료 강좌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으로 대체 가능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 소비를 통제하는 것이다. 외로움이나 불안, 상실감에서 비롯된 감정 소비는 지출의 형태를 불규칙하게 만들고 자산의 소진 속도를 가속화한다. 특히 충동적인 고가 구매나 과도한 자식 지원, 반복적인 후불 결제 등은 스스로 통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기 전에 반드시 가족과의 논의를 통해 조율해야 한다. 또한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원이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다. 전일제 근무는 어려울지라도 시간제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 혹은 재능 나눔 활동을 통한 소액 수입 구조를 마련하면 생활비 전체를 다 충당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여기에 국민내일배움 카드나 시니어 창업 지원제도 등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공자원을 통한 경제활동은 단순한 돈벌이 그 이상으로 삶의 리듬과 목적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 은퇴자는 단지 노동시장에서 물러났을 뿐 여전히 가정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다.
하지만 생활비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할 경우 이는 오히려 관계 단절과 고립을 불러올 수 있다. 자녀와의 생활비 분담, 동거 여부, 병원비 발생 시 지원 가능성 등을 미리 논의하고 투명한 재정 정보 공유를 통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자녀 또한 경제적 여유가 없을 수 있으나 중요한 건 돈의 액수보다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감각이 주는 심리적 지지다. 결국 은퇴 후 통장을 보고 우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으려면 개인의 절약 노력만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과 제도적 지원, 가족의 연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단 한 사람의 노년이 절망 속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설계의 시작이라는 말은 그 설계가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통장을 보며 웃을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